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문재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소개할 이론은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입니다. 우선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책의 내용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SNS를 사용합니다. 페이스북에는 4억 명 이상의 능동적 이용자들이 매달 30억 개의 사진을 올립니다. 트위터 가입자는 1억 6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들은 매일 5,500만 개 이상의 트윗을 작성하며 트위터 검색 엔진에 6억 개의 문의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8년 동안의 방송량과 맞먹는 콘텐츠들이 단 하루 만에 업로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SNS들은 그들의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이를 이용하고 향유하는 소비자가 다르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TV 프로그램을 즐기는 반면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미디어의 실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미디어의 생산자로 진화해 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과 같은 사이트들이 10년 전에는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성장은 매우 놀랄만하며 사람과 미디어의 관계가 단순히 미디어의 생산물을 소비하던 관객에서 그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능동적인 제작자이자 배급자로 변화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미디어의 생산자라는 것입니다. 클레이 셔키는 미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르다고 보는 전통적인 전제를 비판하며 웹, 즉 인터넷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웹이란 웹 2.0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웹사이트의 확산을 뜻합니다. 현지에 따르면 특히 그 중에서도 정보의 공유와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체제이자 웹 블로그처럼 자아를 표현하거나 비디오와 오디오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앞서 말한 콘텐츠의 전개 방식을 조직화한 구조도입니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은 생산자가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이 텍스트는 수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일방향적 통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용자의 역할을 조금 엄격히 구분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구조도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이는 웹 2.0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콘텐츠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산자가 텍스트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하지만 오늘날의 전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소비한 수용자가 생산자가 되어 다시 2차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또 이 2차 텍스트를 받은 수용자가 또 다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반복합니다. 생산자가 수용자가 되고 또 수용자가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오바마가 당선되었던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첫 번째 인터넷 선거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바마 선거 캠프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선거 메시지를 전파하고 캠페인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첫 번째 인터넷 대통령, 즉 아이 프레지던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랍의 봄 시위입니다. 아랍의 봄 시위는 2011년 북아메리카와 중동에서 발생한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전개되었는데요.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이러한 시위를 조직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참여자가 보고할 수 있는 행사 정보를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랍의 봄 시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그것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된 사건이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의 전통적인 미디어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국경을 초월한 뉴미디어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걱정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들이 뉴미디어가 주는 생산자로서의 파워에 흥분하기 쉽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걱정들 중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로조프입니다. 모로조프는 자신의 책 인터넷 환상에서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 기업이나 정부가 시민의 활동을 추적하고 선전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인터넷 그 자체는 그것이 애초에 전복하고자 했던 구조만큼이나 상업화되고 상업 운영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정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뉴미디어의 접근성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인터넷은 종종 무료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금전적으로 제약이 있는 기술,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필요로 하며, 이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러한 미디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싼 기기들이 없으면 아무리 인터넷이 무료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지배적인 언어인 영어는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기술적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클레이 쇼키가 집필한 책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언론과 인터넷, 전문가와 대중의 아마추어와 뉴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론과 인터넷입니다. 쇼키는 자신의 삼촌, 하워드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신문사를 운영하는 하워드는 USA 투데이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낍니다. 그는 USA 투데이가 종이 TV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의 우매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USA 투데이가 자신의 신문에 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하워드의 생각과 달리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기는 했지만 어깨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하워드가 간과한 사실은 그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다른 신문의 등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보 환경에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USA 투데이처럼 색색의 인쇄기를 24시간 가동시켜 신문을 찍는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를 통해 뉴스를 전달한다는 개념 자체가 쓸모있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또 육중하고 시끄러운 윤정기가 내연기관 시대의 증기기관과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워드는 누군가 자신이 하는 일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와 대중의 아마추어입니다. 전문가는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희소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도서관, 사서나 신문사 간부처럼 말이죠. 는 정보로의 수문장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대중에게 재화를 접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중고 집단으로부터 중요한 지역적 보상을 받는 사람들로, 정식으로 전문 교육을 받고 그들이 정한 투명 규범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국한되는 소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는 이를 배우는 방식에서 대다수 일반인과 차별되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평가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전문 후 전문가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전문가가 규범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고객이 아니라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전문직이든 중요한 것은 그 전문가들끼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직 안에 들어가면 일반 대중에 대한 서비스는 그 전문가들의 행동 방향에 부분적인 영향만 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며, 같은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기자라는 전문직에 있어 퓰리처상의 수상은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과거에는 말과 영상, 소리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업체들은 고객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생산, 국제, 배급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미디어의 지배력은 과거처럼 완전히 전문가들의 수중에만 있다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앞서 말한 미디어 유통 과정의 변화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대중의 아마추어화는 기존 미디어의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던 일이 일반 유저들도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되면서 더 이상 특별할 게 없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번째는 뉴스입니다. 그날의 뉴스를 어떤 방법을 통해 사회에 알릴 것인가는 특별을 불문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뉴스는 신문,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거쳐 외부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특히 웹은 인쇄 매체가 독점하던 문자 부분에 새로운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토피는 그 예로 트랜스 로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002년 재선 이후 미시시피주의 상원 의원으로 당시 원내 총무였던 트랜스 로츠는 스트롬 서먼즈의 100세 생일 축하 파티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먼드는 1948년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 강령을 내세우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루트는 이 생일 파티에서 50년 전 서먼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돌이켜보며 이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부시 대통령과 좌파, 우파 정치인 및 모든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로트의 인종차별 옹호 발언은 생일 파티 축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뉴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의 블로거들이 로트의 해당 발언에 대해 포스팅하게 되면서 전 국민적 트렌드로 떠오르자 이는 중요한 이슈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단 3곳이었지만 사과 발표 당일에는 10여 곳에서 사과문 발표 소식을 보도했고 그 다음 날에는 21곳에서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24시간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뉴스 수명이라는 것이 이번 경우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도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 속보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을 살펴보며 클레이 쇼키의 주장을 언론과 인터넷, 전문가와 대중의 아마추어와 뉴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 클레이 쇼키의 주장은 어쩌면 당연한 주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생활에 반영해보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생활에 뉴미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페이스북,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비디오를 올리거나 위키에 참여할 때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로서 수용자 이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